야, 내가 니네 집 호구냐? 부도난 남동생을 돕자는 제 말에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제 가족은 돈 뜯어가는 빈대 취급하며 단돈 10원도 아까워하던 아주 이기적인 남자였죠. 그런데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정확히 보름 뒤 신우이가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나타났네요. 여보, 우리 수빈이 좀 살려줘.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 발밑에서 눈물 콧물 쏟으며 싹싹 비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아주 서늘하게 웃어주었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던 남편의 숨통을 단 한마디로 끊어놓은 통쾌한 역전극,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3년 전 봄날의 압구정 거리는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출판사 선배인 은지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나갔던 소개팅 자리였죠. 야, 한서진. 이번엔 진짜 괜찮은 남자라니까. 대기업 연구소 다니고 인물도 훤칠해. 너 매일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봐. 언니의 호들갑에 반신반의하며 나갔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던 남편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으로 깔끔했어요. 큰 키에 딱 떨어지는 정장 차림,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서글서글한 미소. 자리에 앉아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라고 하셨죠? 은지 선배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뵈니 훨씬 미인이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그룹 연구소에서 일하신다고요. 제 대답에 남편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그냥 매일 도면만 들여다보는 따분한 공돌이입니다. 서진 씨는 그림 작가시라고요? 저는 예술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제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보통 제 직업을 말하면 수입이 불안정하겠다는 둥, 배고픈 직업이라는 둥 무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할 때도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가 절반을 내겠다고 지갑을 꺼내려 하자 남편이 부드럽게 제 손을 만류했죠. 첫 만남인데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대신 다음에 서진 씨가 맛있는 커피 사주시면 어떨까요? 식당을 나와 헤어질 때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서진 씨를 만나서 이번 한 주가 아주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와 눈빛에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세 번째 데이트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봉투 하나를 쓱 내밀더군요. 이게 뭐야? 열어봐. 자기가 지난번에 좋아한다고 했던 그 작가 원화 전시회 티켓이야.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거 구하기 진짜 힘든 건데. 어떻게 구했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유롭게 웃었죠.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해. 여기저기 수소문 좀 했지. 흘리듯 지나가는 말로 했던 제 취향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남자.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아껴주겠구나 싶어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달콤한 연애가 이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제 작업실에서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작업실 안이 온통 예쁜 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제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줘.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던 날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한정식 집의 프라이빗 룸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았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참 따뜻하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복을 아주 넝쿨째 받았네. 이렇게 참하고 이쁜 며느리가 들어오니 내 마음이 다 든든하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자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역시 싹싹하고 밝은 태도로 제게 살갑게 굴었죠. 언니, 우리 오빠가 겉으론 좀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엄청 깊어요. 앞으로 우리 오빠 잘 부탁할게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홀로 키워내신 우리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아주 반듯하고 듬직해서 제 마음이 참 놓입니다. 우리 서진이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화 주제가 자연스럽게 양가 가족들의 근황으로 넘어갔을 때였죠. 남편이 제 남동생 도윤이에 대해 묻더군요. 처남은 지금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아, 우리 도윤이요. 엄마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쪽에 있다가 작년에 작게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잘 꾸려나가고 있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미간이 아주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업이요? 요즘 같은 때 자영업 진짜 힘들 텐데 그냥 회사가 더 낫지 않을까요? 말투는 점잖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좋은 날 굳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웃으며 한마디 거두셨거든요. 안사돈, 우리 아들이 워낙에 정이 많아서 그래요. 원래 자기 가족한테는 좀 유별나게 챙기고 걱정하는 애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온전히 긍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을 꾸리면 저와 제 가족도 당연히 그 자기 가족의 테두리 안에 들어갈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남편이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듬직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얼마 후 우리는 양가 친척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은 채 결혼식장을 걸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어떤 시련이 와도 행복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남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남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미덥고 완벽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이란 건 참 이상한 제도입니다. 함께 살아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을 절대 알 수 없으니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달콤한 신혼생활이 지나고 저는 조금씩 남편의 이상한 잣대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양가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명절에 우리 엄마한테 50만 원 정도 드리면 어떨까? 50만 원?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이 고개를 획 돌리며 물었습니다. 그건 좀 많지 않아? 그냥 30만 원이면 충분하지. 그래도 우리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엄마 혼자 식당 하시느라 고생하시잖아. 에이, 그래도 50은 무리야. 30만 원만 넣어.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서운했지만 크게 내색하지 않고 30만 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뜬 이체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계좌로 10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님한테는 100만 원 보냈어? 제가 묻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나 키우느라 고생 엄청 하셨잖아. 아들 된 도리로 그 정도는 드려야지. 우리 엄마도 평생 고생하셨어. 근데 왜 우리 엄마는 30이고 어머님은 100이야? 제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다르지.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잖아.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뻔뻔한 대답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저와 제 식구들은 없었던 겁니다.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남편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누이가 프리랜서 웨딩 플래너로 독립한다며 사무실을 얻을 때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숟가락을 놓으며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수빈이 사무실 보증금 모자란다길래 내가 500만 원 보냈어. 뭐? 500만 원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냥 보냈다고? 저는 너무 놀라 먹던 밥을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수빈이가 이제 막 자리 잡으려는데 하나뿐인 오빠가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걸 뭘 상의를 해? 여보, 우리도 지금 여유 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 그렇게 큰 돈을 덥석 주면 어떡해. 제 걱정 어린 말에 남편은 얼굴을 와락구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도와줘? 당신은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가족끼리 진짜 매정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이상한 여자로 몰아세우더군요. 결국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족 타령이 얼마나 선택적인지 뼈저리게 느낀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분식집의 대형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 나버린 겁니다. 여름철이라 식자재가 다 상하게 생겨서 엄마가 발을 동동 구르셨죠. 수리비와 중고 교체 비용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돈이 제법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가게 냉장고가 고장났대. 수리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보태드리면 어떨까?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입에서 길고 짜증 섞인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장모님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 유지비는 알아서 감당하셔야지. 우리가 매번 나서서 해결해 드릴 순 없어. 매번이라니? 우리가 친정에 돈 들어간 적이 언제 있다고 그래? 아무튼 안 돼. 우리도 요즘 빠듯한 거 알잖아. 알아서 하시라고 해. 어머님 용돈 100만 원과 시누이 보증금 500만 원은 당연하고 친정엄마의 냉장고 수리비 몇십만 원은 아깝다는 남편. 그 기막힌 논리 앞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에서 돈을 빼내어 엄마에게 몰래 보내드렸죠.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거겠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조금씩 깎이고 맞춰가는 과정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게 두려워 억지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얹힌 차가운 돌멩이 하나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불 꺼진 거실을 지나 제 작은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 쥔 붓이 무의식적으로 캔버스 위를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높고 두꺼운 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 거대한 잿빛 벽. 그리고 그 거대한 장벽 앞에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작고 초라한 여자. 그 여자의 뒷모습이 꼭 저 같아서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결혼 3년 차,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업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평온한 오후였죠. 그렇게 적당히 체념하고 적당히 침묵하며 남편과의 일상을 버텨내고 있던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남동생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누나. 평소 같으면 씩씩하게 누나 밥은 먹었냐며 수다를 떨었을 녀석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라앉다 못해 잔뜩 쉬어버린 동생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누나, 나 진짜 어떡하지? 도윤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어떤 애냐면요. 어릴 적부터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구김살 하나 없이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인테리어 시공회사에서 3년 동안 밑바닥부터 굴러가며 기술을 배웠죠. 그리고 2년 전 드디어 자기 이름을 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싹싹해서 입소문도 제법 탔고 사업도 꽤 자리를 잡아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 도윤아? 제발 말 좀 해봐. 무슨 일인데 그래? 제가 다급하게 다그치자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나, 나 부도 맞았어. 뭐? 부도라니? 사업 잘 되고 있다며. 6개월 전에 대형 건설사 상가 인테리어 하청을 맡았거든. 건수가 커서 내가 자재비랑 인건비 다 끌어다 먼저 투자하고 공사를 끝냈단 말이야. 근데 원청업체가 자금이 묶였다고 결제를 계속 미루더니 결국 부도가 나버렸어.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귓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럼 네가 덮어쓴 빚이 얼만데? 5천만 원이야. 자재상 대금 밀린 거에 현장 인부들 인건비에 사무실 월세까지. 자재상 사장님이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당장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어. 그 5천만 원이라는 빚을 혼자 감당하느라 도윤이는 지난 한 달 동안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애가 매일 밤잠을 설치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렸을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졌죠. 너 이 자식아,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한테는 말했어?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평생 분식집 주방에서 펄펄 끓는 기름통 앞에 서서 우리 키우신 엄마한테 무슨 염치로 빚쟁이 됐다는 소리를 해? 코끝이 시큰해지며 제 눈에서도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우리 남매가 어떻게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누나, 나 진짜 미치겠어. 나 좀 도와줘. 3천만 원만, 아니 2천만 원이라도 제발. 당장 자재비만이라도 막아야 해. 나 이 사업 당장 접고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누나 돈은 무조건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오열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울지 마, 도윤아. 누나가 어떻게든 해볼게. 일단 마음 굳게 먹고 딴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급히 제 개인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출판사에서 받은 인쇄와 틈틈이 외주 작업을 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딱 2천만 원 있었습니다. 동생이 급하게 막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인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제 돈 2천만 원에 부부 공동자금 통장에서 1천만 원만 보태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1천만 원을 마련해야만 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면서도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를 맡아도 속이 메스껍기만 했죠. 머릿속은 온통 동생의 우는 목소리와 통장 잔고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덧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을 때였죠. 저는 쟁반을 내려놓고 남편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붙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응? 뭔데? 표정이 왜 그래, 심각하게. 남편이 리모컨의 볼륨을 줄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낮에 도윤이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도윤이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야. 처남이 갑자기 왜? 하청을 맡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았대. 당장 자재비 정산을 못하면 법적 조치가 들어올 상황인가 봐.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라 도윤이가 사색이 돼서 울더라고. 제 말을 듣는 남편의 표정에서 서서히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따로 모아둔 내 개인 돈 2천만 원을 전부 다 도윤이한테 줄 거야. 근데 당장 막아야 할 돈이 3천이라서 1,000만 원이 부족해. 우리 공동 통장에 있는 돈에서 1,000만 원만, 딱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저는 두 손을 모아쥐고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가 이 사태 다 수습하고 어디든 취직해서 우리 돈부터 무조건 갚는다고 했어. 당신도 알잖아. 우리 도윤이 허튼 짓 할 애 아니라는 거.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미간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소파 등받이에 등을 푹 기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깊고 짜증스러운 한숨을 거실 전체에 울리도록 길게 내쉬었죠. 저를 향해 꽂히는 남편의 눈빛은 마치 남을 보듯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남편의 턱관절이 꿈틀거렸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윤이의 사정을 설명하던 제 입술은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남편의 표정은 제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처남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데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소파 등받이에 등을 깊숙이 기대며 팔짱을 꼬더군요. 그리고는 길고 깊은 짜증이 가득 담긴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또야? 또 니네 집 얘기야?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또라니? 내가 언제 우리 집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 제가 당황해서 되묻자 남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식당 냉장고 수리비 타령에 처남 처음 사업 시작할 때도, 그리고 명절 때마다 용돈 챙기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세면 끝도 없어. 툭하면 내 친정 식구들 일로 나한테 이러는 거 진짜 피곤해.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돈이 들어간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요? 게다가 축하금이나 용돈 같은 건 부부로서 해야 할 당연하고 소소한 도리였잖아요. 제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건 다 소소한 경조사였잖아. 지금 우리 도윤이는 진짜로 위급한 상황이야. 당장 자재비 못 막으면 법적 조치 들어오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빨간 줄 그어지는 거라고. 제 절박한 외침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저를 무섭게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핏대가 선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니네 집 호구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천박한 단어가 제 가슴에 시퍼런 비수처럼 꽂혔어요. 호구라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은 무슨 놈의 사업이야. 처남 처음 사업한다고 깝죽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빚더미에 앉을 거면 애초에 시작을 말았어야지. 사업 실패하면 누나한테 울고불고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된다? 아주 속 편하겠다, 진짜. 남편의 입술 사이로 쏟아지는 모진 말들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제 동생이 진짜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남편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내 동생 욕하지 마. 우리 도윤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 사기친 업체가 나쁜 거지. 열심히 산 내 동생이 무슨 죄야. 사실을 말하는 게 욕이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처남 빚 갚아주면 다음엔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데? 장모님 그 허름한 분식집 망하면 그것도 우리가 몽땅 떠안아야 돼?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 우리 돈은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지. 내가 왜 니네 집구석 사정까지 다 책임져야 하냐고. 남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저도 더 이상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올랐죠. 당신은 아가씨한테 500만 원 덥석 내줄 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며. 하나뿐인 오빠가 동생 돕는 건 당연한 거라며. 그건 다르지. 수빈이는 내 핏줄이고 내 친동생이잖아. 도윤이는 내 동생이야. 내 하나뿐인 동생이라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는 남편을 향해 찢어질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날카로운 비명이 거실 벽을 때리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남편은 제 기세에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차갑게 식은 얼굴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쨌든 안 돼. 내 돈은 단 1원도 못 줘. 공동자금 통장에서 돈 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정동생 불쌍해서 구해주고 싶으면 네 비상금으로 네가 알아서 해. 대신 나중에 처남 뒤치다꺼리 하느라 우리 생활비에 구멍 나면 그땐 네가 다 책임져. 남편은 그 잔인한 말을 마지막으로 획 돌아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부서져라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심장에서 퍼져나가는 통증이 너무 커서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니네 집 호구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호구. 남편에게 제 가족은 그저 자신의 돈을 뜯어가는 성가신 빈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힘든 건 오빠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애틋한 가족이고 제 남동생이 생사를 오가는 위기에 처한 건 피곤하고 짜증나는 민폐일 뿐이었죠. 그 끔찍한 이중잣대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죠. 안방 문틈 사이로는 규칙적인 남편의 콧고리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은 제 돈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주 달게 숙면을 취하고 있더군요. 그 평온한 콧고리 소리를 들으며 저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과연 평생을 함께할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며 편하게 밥을 차려주는 룸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 수천 번을 묻고 또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제 개인 통장에 있던 전 재산 2천만 원을 도윤이의 계좌로 미련 없이 이체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흔쾌히 돈을 빌려주어 남은 1,000만 원까지 채워 도윤이에게 보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남편의 마음속에 제자리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확인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 사이에는 도무지 메울 수 없는 크고 깊은 균열이 쩍하고 벌어져 버렸습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보아버린 이상 우리는 결코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에게 급한 돈을 보낸 뒤 겉으로 보기에 제 일상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요. 종일 컴퓨터와 씨름하며 그림을 그리다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쌀을 씻고 밥을 안 쳤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잤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마 위에서 팔을 썰고 찌개를 끓이면서도 더 이상 이 남자가 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남편 입맛에 맞을까 간을 보고 또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끼니를 때워야 하니까 기계처럼 의무적으로 밥상을 차릴 뿐이었죠.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반찬 투정이라도 할라치면 속으로 헛웃음만 났습니다. 자기야. 오늘 된장찌개는 간이 좀 심심하네. 예전 같았으면 진짜 다음엔 더 신경 쓸게 하며 싹싹하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숟가락을 든 채 무표정하게 짧은 대답만 내뱉었죠. 응. 제 차가운 태도를 남편도 눈치채긴 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묻더군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집에서 도통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무슨 일 있어? 저는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늘하게 입꼬리만 올려 웃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껍데기뿐인 미소였죠. 아니, 별일 없어. 그 짧은 대답 속에 제가 남편에게 느끼는 모든 환멸과 절망이 담겨 있다는 걸 그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집안의 감도는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저는 퇴근 후 작업실에 머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물감 냄새가 배어있는 그 작은 공간만이 유일한 제 도피처였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새 그림책 프로젝트의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목도 정하지 못했지만 제 손끝에서 탄생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전적이었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잿빛 담장, 그리고 그 견고한 담장 안에 갇혀버린 작고 가녀린 새 한 마리.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벽 밖의 넓은 세상을 아프게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림 속의 새를 색칠하며 저는 몇 번이나 붓을 내려놓고 남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이기심의 벽에 갇혀버린 제 신세가 그 가여운 새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주말 오후 저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저를 남편과 연결해 주었던 은지 언니를 만났습니다. 10년지기 선배이자 제 친언니나 다름없는 멘토 같은 사람이었죠.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저는 마침내 꾹꾹 눌러 담았던 속내를 토해냈습니다. 언니,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커피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언니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뭐? 이혼? 너희 부부 진짜 사이 좋았잖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언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대하던 그 끔찍한 이중자 때부터 말이죠. 신우이에게는 선뜻 500만 원을 내어주면서 제 남동생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입을 싹 씻었는지, 피눈물을 흘리는 제 면전에 대고 호구 운운하며 소리치던 남편의 그 잔인한 얼굴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쏟아내는 동안 제 목소리는 건조하게 말라갔습니다. 은지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언니의 맑은 눈동자에도 분노와 안타까움이 일렁이고 있었죠. 긴 침묵 끝에 언니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이혼은 오롯이 네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 근데 딱 하나만 물어볼게. 너 그 사람한테 아직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 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차마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죠. 모르겠어. 그 사람이 미치도록 밉고 끔찍한 건 확실한데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시간마저 다 가짜였나 싶어서 혼란스러워. 마음이 아예 다 죽어버린 건지 아니면 상처가 너무 커서 덮여버린 건지 나도 내 마음을 진짜 모르겠어. 제 말에 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장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조금만 더 지켜봐. 내 마음의 밑바닥이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시간을 가져. 다만 이것 하나만은 절대 잊지 마. 네가 억지로 참고 희생하는 건 미덕이 아니야. 우리 서진이가 행복해지는 게 그게 진짜 정답이야. 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꾹꾹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제게 반가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누나. 도윤아. 일은 좀 어떻게 수습이 되어가? 동생의 목소리는 보름 전 울며 전화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당장 급하게 압류 들어온다는 자재비랑 인건비 다 막았어. 남은 빚은 거래처 사장님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시간 좀 달라고 사정했어. 사업자는 오늘부로 완전히 정리했고 아는 선배네 인테리어 회사 현장 소장으로 바로 취직했어. 진짜? 잘됐다. 정말 잘됐어. 마음고생 진짜 많았지? 누나 아니었으면 나 진짜 나쁜 마음 먹었을지도 몰라. 누나 돈은 내 월급에서 다달이 떼어서 무조건 제일 먼저 갚을게. 진짜 너무 고마워, 누나. 동생의 씩씩한 목소리에 꽉 막혔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도윤이의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날카로운 칼에 베이고 말았어요. 근데 누나, 우리 매형한테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꼭 좀 전해줘. 매형도 적은 돈이 아니라서 선뜻 내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처남 살려주셔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씀 좀 잘 전해줘. 도윤이는 자기 매형이 제게 호구 운운하며 단 1원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순박하고 착한 내 동생. 그 녀석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동생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겠어요. 매형은 너를 짐짝 취급하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다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보낸 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응, 그래.
알았어. 내가 잘 전할게. 너 밥 굶지 말고 몸 상하지 않게 일해. 황급히 전화를 끊은 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의 컴퓨터 앞에 앉아 조용히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재산 분할 비율, 합의 이혼 기간. 화면에 떠오르는 차가운 법률 용어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내려갔죠. 근처 부동산 앱을 켜서 혼자 살 만한 작은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시세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당장 내일 법원으로 달려가 서류를 접수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의 갈피를 완전히 잡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의 상황이 닥쳤을 때 두 번 다시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이 쌓아 올린 그 견고하고 이기적인 담장 밖으로 나가기 위한 저만의 은밀하고 차가운 준비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일로 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고 정확히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맴돌던 일요일 오후였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의미 없이 책장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숨막히도록 건조한 주말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지? 남편이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록을 열고 문을 당기자 그곳에는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신우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던 명랑한 아가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붉게 짓물러 있었고 손에 꽉 쥔 핸드백은 사시나무 떨리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신우이는 현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승이 울부짖듯 서럽고 처절한 오열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놀란 남편이 거실에서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동생의 어깨를 부여잡고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너한테 무슨 짓 했어? 오빠, 나 진짜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숨 넘어갈 듯 오열하던 신우이가 간신히 털어놓은 사연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웨딩 플래너로 일하던 신우이에게 평소 믿고 따르던 업계 선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해외 웨딩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에 원금의 2배를 불려주겠다며 달콤한 유혹을 한 것이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신우이는 그 말을 덜컥 믿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아둔 전 재산 3천만 원을 몽땅 그 선배의 계좌로 송금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한 달 전부터 그 선배라는 사람은 연락을 뚝 끊고 잠적해버렸죠. 알고 보니 웨딩업계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형적인 다단계 투자 사기였습니다.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피의자가 돈을 다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라 수사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뿐더러 원금을 되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경찰의 차가운 통보를 받은 것이죠. 나 그 돈 내 전 재산이란 말이야. 당장 이번 달 사무실 월세도 밀렸고 카드값도 막혀서 내일 모레면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오빠,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오빠. 신우이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반응은 제가 보름 전에 보았던 그 남자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호구냐며 핏대를 세우고 길길이 날뛰던 그 악마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편은 즉시 신우이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됐어. 그만 울어.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지. 사람 안 다쳤으면 다행인 거야. 남편은 다정하게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보호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겪는 고통 앞에서는 한없이 자애로운 오빠가 되어 있더군요. 오빠가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마음 편히 먹어. 알았지? 동생을 진정시킨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빈이가 사기를 당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우리 공동 자금 통장에 있는 돈 3천만 원만 빼서 수빈이 빌려주자. 3천만 원. 그 단어가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제 귀에서 삐이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죠. 보름 전 대금을 떼이고 생사를 오가던 제 동생 도윤이를 위해 단돈 1,000만 원을 부탁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게 뭐라고 했었나요? 내가 니네 집 호구냐고,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망하면 누나한테 와서 빌붙냐며 제 심장에 난도질을 해대던 그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여동생이 어리석게 사기를 당해 날린 돈 3천만 원은 우리 부부의 공동 자금에서 당연하게 빼주자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수빈이가 다시 일 시작해서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겠지. 가족이 공경에 처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안 그래? 남편의 그 뻔뻔하고 소름 끼치는 이중잣대에 저는 차라리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가 유리잔에 찬물을 가득 따랐죠.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기대어 흐느끼는 신우이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신우이는 물잔을 받아 들고도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남편은 제가 당연히 동의할 거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눈빛을 뒤로 한 채 저는 다시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차가운 대리석 상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심장 속에서 미친 듯이 끓어오르던 뜨거운 분노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결심으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억울함을 넘어서서 머릿속이 무서울 정도로 투명하게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름 전 내 동생을 쓰레기 취급하며 호구 운운하던 당신, 내 가족의 불행은 철저하게 남의 일이라며 선을 긋던 당신, 이제 당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의 불행 앞에서 당신이 세웠던 그 알량하고 잔인한 원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내 손으로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니, 굳이 제가 새로운 원칙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제게 들이밀었던 그 차가운 잣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돌려주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싱크대를 움켜쥔 제 손등에 파랗게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다잡고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신우이의 훌쩍이는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남편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마치 구원자라도 된 듯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남편의 얼굴에 은은한 안도감과 기색이 번지더군요. 아내가 당연히 자금 지원을 허락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오만한 표정에 속이 뒤틀리는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누이가 앉아 있는 소파 맞은편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고요하고 또박또박했습니다. 수빈아, 마음은 정말 안 됐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기당했으니 지금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어. 제 따뜻한 위로의 말에 시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 역시 그래. 역시 우리 와이프가 속은 깊지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었죠. 그 가증스러운 안도감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안 돼. 우리 집에서 그 돈 단 한 푼도 못 줘. 방금 전까지 흐뭇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시누이는 놀란 눈으로 저와 오빠를 번갈아 쳐다보며 숨을 들이켰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야, 그게? 수빈이가 사기를 당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잖아. 근데 한 푼도 못 준다니 당신 제정신이야? 저는 남편의 분노에 찬 얼굴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가족을 외면하는 거 보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랑 똑같잖아. 당신 설마 보름 전에 나한테 했던 말 벌써 다 잊어버린 거야? 내가 우리 도윤이 막아야 할 자재비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당신 내 면전에 대고 뭐라고 했더라?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15일 전 제 심장에 박혔던 그 비수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내가 니네 집 호구냐고. 사업한다고 깝죽거릴 때부터 알아봤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사업은 무슨 놈의 사업이냐며. 사업 실패하면 누나한테 울면서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아주 편하겠다며 나한테 소리 질렀지? 그때 당신이 한 그 끔찍한 말, 내가 지금 당신 여동생한테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줄까? 제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폭언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턱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공이 확장되어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도윤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는 남편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넋이 나간 시누이를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가씨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아가씨도 오빠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똑똑히 알아야 해. 그리고 저는 보름 전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하청을 맡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억울하게 빚을 떠안게 된 상황. 5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동생을 위해 제 전 재산 2천만 원을 털어놓고도 모자라 공동자금에서 딱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했던 그 비참했던 밤의 기억. 하지만 남편은 호구라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단 1원도 내줄 수 없다고 매정하게 거절했던 일.
결국 남편 몰래 친구에게 돈을 빌려 동생의 빚을 갚고 피눈물을 삼켰던 지난 보름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때 나한테 똑똑히 이렇게 말했어. 우리 돈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당신이 세운 그 훌륭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거야. 수빈이 일도 마찬가지잖아. 수빈아, 너도 그래. 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사기꾼한테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 투자 실패하면 오빠한테 쫓아와서 울고불고 떼쓰면서 다 해결해달라고 하면 된다? 아주 속 편하겠다, 진짜. 제가 보름 전 남편의 말투와 억양, 표정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며 똑같이 비아냥거리자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자기 여동생의 가슴에 꽂히는 광경을 보며 남편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를 추궁했습니다. 오빠, 언니 말이 진짜야? 진짜 도윤 씨가 그런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언니한테 호구라고 소리치면서 돈 한 푼 안 빌려준 게 사실이냐고. 남편은 차마 동생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보름 전 당신이 나한테 호구라고 소리친 그날 밤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당신이 수빈이를 그토록 돕고 싶으면 우리 공동 통장에 손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당신 개인 비상금 털어서 혼자 해결해. 나는 내 동생 살릴 때 당신 돈 단 1원도 안 쓰고 내 돈이랑 내 빚으로 해결했으니까. 가족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당신의 그 알량한 이중잣대. 나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 똑똑히 알아둬. 같은 기준이야 당신이 세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외투를 챙겨 입고 핸드백을 어깨에 둘러매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기 전 힐끗 돌아본 거실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고 신우이는 충격에 빠져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죠.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가운 복도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 아니 그 이상의 차가운 해방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제 숨통을 조여오던 두꺼운 담장 하나를 마침내 제 손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기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을 등지고 복도로 나오자 서늘한 밤 공기가 달아오른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서서 올라오는 층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두꺼운 현관문 너머로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복도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진짜 언니한테 그랬어? 우리 새언니한테 호구라고 소리쳤냐고. 아가씨의 추궁에 웅얼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에 열이 뻗쳐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핑계나 다름없는 남편의 대답에 아가씨의 기가 막힌 듯한 외침이 곧바로 이어졌죠. 새언니 말이 다 맞아. 나도 이번 건 내가 멍청하고
어리석었던 거야.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하고 사기꾼한테 내 전 재산을 덜컥 넘겨버린 내 잘못이지. 내가 오빠한테 울고불고 매달려서 당장 내 빚 다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게 도윤 씨랑 대체 뭐가 달라? 아니지. 도윤 씨는 나처럼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억울하게 원청부도로 당한 거잖아. 솔직히 나보다 도윤 씨가 100배, 1000배는 더 억울하고 불쌍한 거지. 아가씨의 뼈 때리는 일침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문 너머로 아가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오빠, 내일은 내가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그리고 오빠 당장 언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사과해. 진심으로 머리 받고 빌라고. 언니 입에서 진짜로 이혼 얘기 나오고 법원 가기 전에 제발 사람답게 굴어. 그 말을 끝으로 도어록이 삐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씨가 울음을 삼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어두운 계단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 맺힌 응어리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토록 오만하게 굴던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정통으로 팩트를 얻어맞고 꼴 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텐데 그 비참하고 찌질한 몰골을 상상하니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어 친언니나 다름없는 은지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들이닥친 저를 보고 은지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죠. 따뜻한 모가차를 내어주며 제 굳은 어깨를 토닥여주는 언니의 손길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언니, 나 오늘 다 터트리고 나왔어.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거, 그 인간이 했던 말 그대로 다 돌려주고 나와버렸어. 언니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서진이 그동안 속 끓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자. 언니가 포근하게 깔아준 이불 속으로 파고들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3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밑바닥을 완전히 확인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파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저는 소리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발신자는 모두 남편이었죠. 전화를 받지 않자 구구절절한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아, 어디야? 어제는 내가 미안했어. 제발 집에 좀 들어와.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문자 알림이 뜰 때마다 저는 화면을 차갑게 엎어버렸습니다. 보름 전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두고 매정하게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하고 매달려봤자 이미 제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틀 동안 남편의 모든 연락을 무시한 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나섰죠. 회사 회전문을 밀고 나오는데 건물 앞 가로등 아래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깃구깃했으며 턱에는 까칠하게 수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사람들 보는 눈도 있는데 당장 안 가? 남편은 제 모진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에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서진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팔짱을 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제 차가운 물음에 남편이 떨리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전부 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우리 집, 내 집 나누면서 이중잣대 썼던 거, 처남한테 호구라며 함부로 끔찍한 말 쏟아냈던 거, 네가 옆에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상처받았을지 생각조차 못했던 거,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진심이 담긴 절절한 사과였지만 제 마음속 분노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남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습니다. 그게 왜 미안한 건데? 당신이 세운 논리대로면 아주 당연하고 합리적인 거잖아. 내 동생 빚 갚아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당신 돈 지켜야 한다며. 가족한테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내 가족은 당신 가족이 아니니까 10원 한 장 내놓기 싫었던 거잖아. 남편의 붉어진 눈에서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절대 당연하지 않아. 내가 틀렸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서진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차가웠던 남자가 길거리에서 체면도 다 버린 채 엉엉 울며 용서를 빌고 있었죠. 그 처절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저는 한참 만에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 저는 매정하게 돌아섰고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뒤를 묵묵히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절절한 사과를 들었지만 제 굳게 닫힌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산산조각이 나버린 믿음은 아무리 정성껏 이어붙여도 선명한 흉터가 남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지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상을 차려냈죠. 평생 라면 물 하나 제대로 못 맞추던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레시피를 뒤져가며 서투른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쳐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넘겼지만 고맙다거나 맛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얼마나 가나 보자며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무거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주말 아침 예고도 없이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어머니가 갑자기 왜 오셨지? 남편이 당황하며 허둥지둥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벼락같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남편이 미처 인사를 다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찰싹 후려치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거실 전체에 파열음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남편이 뒷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의 매서운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낱낱이 이실직고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억울하게 부도를 맞아 빚더미에 앉은 일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남편이 저에게 호구라며 천박한 폭언을 퍼부은 일, 제가 똑같이 되갚아준 일, 그리고
제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퍽퍽 내리치며 거실 한가운데로 끌고 오셨습니다. 당장 무릎 안 꿇나? 남편은 덜덜 떨며 거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가 감히 며느리한테 뭐라 했노? 호구, 피눈물 흘리는 마누라한테 호구라 했나?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나? 어머니. 저는 그때 머리에 열이 올라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시끄럽다. 주둥이 닥쳐라. 마누라 남동생이 일하다가 억울하게 빚진 거는 호구짓이고 네 동생이 멍청하게 사기당한 거는 도와줘야 되는 기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가. 그게 남편 새끼가 할 짓이냐고.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에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시던 시어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따위로 키웠다니 내가 죄인이다. 남편을 호되게 때린 것보다 시어머니가 소리내어 우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여장부처럼 꼿꼿하고 강인하셨던 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계셨거든요. 네 아버지 일찍 가시고 내가 너하고 수빈이 둘 키우려고 새벽부터 시장 바닥에서 뼈 빠지게 일할 때 옆집 아지매가 남는 반찬이라고 담벼락 너머로 넘겨주던 거 기억 안 나나? 남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밥상머리에서 뭐라 했노? 사람은 받은 만큼 갚아야 사람 굿이라는 기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내 입이 닳도록 가르쳤다, 아이가. 근데 내 놈 새끼가 감히 며느리한테 호구라니. 시어머니의 통곡에 남편도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오열하시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고생하여 거칠고 주름진 두 손으로 제 두 손을 꼭 감싸주셨죠. 서진아, 어머니, 어미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저렇게 썩어 빠진 놈일 줄 내 꿈에도 몰랐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과에 저도 그만 꾹꾹 눌러 담았던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네가 이혼하고 싶다면 이 어미는 절대로 널 안 말릴 거다. 저런 이기적인 놈한테 네 귀한 인생 낭비하는 거 나도 찬성 못한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꽉 힘을 주시며 다짐하듯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네가 저 못난 놈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이 늙은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내 편이 돼줄 기다. 이놈이 또 눈 뒤집혀서 헛소리 짓거리면 그때는 내가 직접 이혼장 들고 올 기다.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목 놓아 우셨죠.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신 시어머니가 획 돌아서서 다시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셨습니다. 너 지금 당장 처남한테 전화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제대로 사과 안 할 거면 오늘부로 넌 내 아들도 아니다. 남편은 덜덜 떨리는 몸을 가누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진아. 남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 가족을 내 가족처럼 품지 못한 거, 너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전부 돌이킬 수 없는 내 실수야. 남편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들어 제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진짜 달라질게. 아니, 달라지겠다는 말로도 부족해. 완전히 바뀌어 있을게. 네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진짜 바뀌어 있을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늘 정갈하고 자존심 하나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제 발밑에서 체면도 다 버린 채 용서를 빌고 있었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우는 남편과 저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시어머니.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단단하고 거대했던 잿빛 담장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거실을 휩쓸고 간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사람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한 일은 제 동생 도윤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소파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전화기를 든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형이야. 아니, 매형이라고 부르기도 참 부끄럽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울음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그때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처남이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서진이 혼자 다 감당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기적이고 몹쓸 놈이었어.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다. 전화기 너머의 도윤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힐 무렵 마침내 도윤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매형. 짧지만 담담한 그 대답 안에 담긴 동생의 한없는 너그러움에 남편은 기어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망연자실해 있던 시누이 언니 은우에게도 전화를 걸어 든든한 오빠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수빈아, 오빠야. 그동안 오빠가 이중잣대 쓰면서 너한테만 관대하게 굴었던 거, 그거 널 망치는 길이었는데 오빠가 미안했다. 그리고 내 사기건 말인데 오빠가 법률구조공단 쪽에 싹 다 알아봤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 내일 오빠 반차 낼 테니까 같이 가보자. 남편은 직접 법률 상담을 알아보고 동생의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당장 아가씨가 밀린 월세와 생활비 정도만 우리 부부의 공동 자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 비상금 통장에서 딱 잘라 빌려주었습니다. 스스로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쉬는 날에는 친정 엄마의 분식집을 찾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머니, 못난 사위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자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나는 우리 서진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네가 진짜로 달라지고 뼈저리게 반성하면 우리 딸도 다시 웃을 날이 오겠지. 진짜로 달라져야 한다.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매달 양가 부모님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의 용돈을 보냈습니다. 친정엄마 가게의 낡은 간판이 비바람에 떨어지려 한다고 하면 주말을 반납하고 제일 먼저 달려가 제가 알아서 싹 고치겠습니다. 라며 나섰죠. 도윤이가 취직한 회사에서 출퇴근용 중고차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을 때는 밤새도록 중고차 시세를 검색하고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째는 코웃음을 치며 의심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얼마나 가나 보자. 2달째는 가만히 관찰하게 되더군요. 연기라고 하기에는 제법 꾸준한데 진짜 정신을 차린 건가? 그리고 석 달째가 되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아주 미세하게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비 내리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새 그림책 프로젝트의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따뜻한 캐모마일 티를 2손에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차 한잔하고 해. 응, 고마워. 남편은 차를 책상에 내려놓고도 바로 나가지 않고 제 작업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제가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 그림 앞표지에 걸음을 멈추었죠. 견고한 잿빛 장벽 앞에 홀로 서 있는 작고 가녀린 여자의 뒷모습.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응시하던 남편이 몹시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그림. 그때 네가 그렸던 이 그림. 내 진짜 마음이었구나.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아프도록 슬퍼 보였습니다. 내가 바로 저 무지막지한 벽이었어. 그치?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림 속의 여자를 쓰다듬을 듯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가 거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끔찍한 벽, 내가 다 허물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다 빼서 허물어 버릴게. 그 진심 어린 속삭임에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는 남편의 넓은 품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꽉 끌어안고 함께 울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마침내 제 새 그림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목은 벽을 허무는 사람들.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던 새가 혼자 벽을 넘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벽 반대편에서 돌을 하나씩 빼내어주는 누군가를 만나 함께 그 단단한 장벽을 허무는 이야기였죠. 출판 기념의 날, 우리 가족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친정엄마, 도윤이, 시어머니, 수빈 아가씨, 그리고 제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남편까지. 시어머니가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책 참말로 잘 봤대이. 어미가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아나. 수빈 아가씨도 눈가를 훔치며 거들었죠. 언니, 나 다시 일 시작했잖아. 이 책 진짜 감동이야. 앞으로 내 고객들 웨딩 선물로 이 책 무조건 돌릴 거야. 그때 도윤이가 남편에게 다가가 두툼한 흰 봉투 하나를 쓱 내밀었습니다. 매형, 이거 누나한테 빌렸던 돈 첫 번째로 갚는 겁니다. 앞으로 매달 이렇게 갚겠습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봉투를 받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윤아, 이건 내가 서진이한테 잘 전해줄게. 그리고 그때 일은 매형이 살면서 평생 갚으며 살게. 도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매형? 이제 진짜 다 지난 일입니다. 다 잊었어요. 그 따뜻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겪어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고마워. 나한테 다시 가족이 될 기회를 줘서.
저는 남편의 허리를 가볍게 꼬집으며 장난스레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당신 한 번만 더 이중잣 대 들이대면 그땐 진짜 시어머니가 이혼장 들고 쳐들어오시는 거 알지? 남편이 화들짝 놀란 척을 하며 파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지, 알고 말고. 그래서 내가 평생 당신한테 꽉 잡혀서 더 잘해야지. 남편의 넉살에 가족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출판사 행사장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우리가 힘겹게 부수고 다시 쌓아 올린 마음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진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의 그 매정한 호구 발언에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결국 싹싹 빌며 반성하는 모습에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가족이란 건 남의 편이 아니라 정말로 내 편이 되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내로남불 때문에 소갈이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사연처럼 통쾌하게 되돌려준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결책이 될 수 있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기막힌 세상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